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끊임없는 관찰력과 그리고 깊은 통찰력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자 학생들에게 영화를 가르치는 이창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본업은 학교에서 영화를 가르치고 있고요. 부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영화를 보다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현장에서 계속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예, 제 인생에서 좀 큰 전환점이 됐던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목숨이라는 이름의 호스피스 다큐멘터리를 몇 년 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또 다른 깨우쳤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강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강의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우리 상준이도 보고 우리도 보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도 보고 싶은 사람 다 봤으니까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이거는 저 꽃가루 피는 엄마 아픈데 옆에 같이 못 있어줘서 너무 미안해 엄마. 엄마 우리가 엄마 너무너무 사랑하고.
네, 좀 무거운 영상이죠. 제가 2014년도에 만들었던 목숨이라는 다큐멘터리의 도입부입니다. 여기서 나오신 분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될 뻔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댁에서 잔치를 다 벌인 뒤에 그 가족들, 친구들까지 다 모셔갖고 한 뒤에 호스피스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저희들은 본격적인 촬영을 할 거라고 했는데 사흘 후에 돌아가셨던 분이셨거든요.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대부터 함께 하다가 막상 호스피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저희들이 최소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놀랍게도 호스피스에서의 어떤 생존 기간이 21일이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평균일 따름이고 모든 병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한폭탄이 있더란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빨리 병세가 악화됐을 때 예측 못하고 떠나보낸 분들이 제가 호스피스에 간 이후에 한 82분 정도 임종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느꼈던 깨달음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다큐멘터리를 좀 골치 아프고 좀 터부시대에 있는 다큐를 만들게 됐냐면 좀 독특하게도 저한테 좀 화두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좀 어릴 적부터 해서 20대 때, 30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죽음에 대한 숙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불교와의 인연도 그 점에서 좀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깊어지다 보니까 종교적인 부분에서 해답을 좀 찾고자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제 관념적인 입장이 있었다면 또 한편에서는 영화가 되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암으로 중환자실에서 떠나보내게 됐고 또 1년 사이에 동갑이었던 형수님이 호스피스에서도 떠나게 됐고 그 여파로 또 어머님께서 현재까지 이제 식물 상태로 계시는 여타의 좀 제가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겪을 법한 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죽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호스피스란 곳은 그 죽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착지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좀 직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길비에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이유도 제가 개인적인 성찰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1년씩이나 그 스님 외에 출입 금지되어 있는 그 공간을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다큐멘터리를 핑계로 삼아서 1년 동안 그도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를 잊게 됐던 것 같은 연유로 목숨이란 다큐멘터리도 작품은 일종의 핑계고 제가 죽음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고 싶었던 또 답을 얻고 싶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막상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이 호스피스라는 곳은 여러분들도 좀 생소한 분도 있고 최근 들어서 많이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말기 환자분들 중에서 20% 정도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어디서 갈까요? 병원이죠. 병원 중에서도 어떤 병실에서 마무리를 하시게 될까요? 중환자실. 맞습니다. 제 친구를 중환자실에서 보냈을 때 충격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은 말이죠. 그 친구는 대단히 밝고 저한테서 밝은 기운을 늘 중학교 때부터 줬던 하여튼 밝은 기운만 늘 느꼈던 그런 친구였는데 마지막 중환자실에서는 마치 동물 실험실에 있는 그래서 발까지 결박되어 있고 눈을 초점을 맞추기가 힘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걸 2번이나 확인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그 친구 장례를 치르고 나흘째 되는 날 제 꿈에 나타나서 인사를 하더군요. 편안해진 상태로. 그런데 그때 있었던 50일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저는 중환자실 2번밖에 못 가봤지만 그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충분히 느꼈었거든요. 이 호스피스를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말기 환자들은 60% 이상이 임종을 맞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이란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병을 치료해서 돌려보내는 곳이죠. 이곳의 목표는 어떻게든 치유를 하는 것이지
어떤 식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유를 하려는 거죠. 그것도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것에 참 잔인함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성이기도 한데 임종 2주 전까지 항암제를 투여하는 곳으로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물론 항생제와 더불어서 1인당 항암제 투여율도 세계에서 1위입니다. 항암제라는 게 우리가 항생제하고는 다릅니다. 옆에 주변 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심하면 온 피부가 다 갈라지고 뼈마디가 깨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 하시죠. 그 정도의 고통스러운 것을 희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임종 2주 전까지 항암 투여를 하는 시기라는 거죠. 10분 중에 2-3분 정도를 그런 식으로까지 치유를 하고 마지막까지 인공호흡을 달고 있는 경우도 20%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면 다른 나라는 어떠냐면 의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5%? 그러니까 임종 2주 전까지 이 약물 치료한 것은 의미가 없다. 특히 인공호흡을 하는 것들은 대단히 고통스러운데 4%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랬다가는 소송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저희들은 죽을 때까지 치료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까운 제 선배분의 모친께서 폐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수술에서 나을 확률이 30-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분께서는 연세가 1원을 일찌감치 넘으셨고 80에 가까워지셨는데 우리 그 선배분의 어떤 고집 더 나아가서 앞에까지의 불효에 대해서 당신의 어떤 뭐랄까요 미안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게 됐죠. 다행스럽게 성공을 했습니다. 한쪽 폐를 제거하고 한쪽을 남겨서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뒤로 3년을 생존하셨는데요. 삭관을 한 채로 산소통을 거의 몸에 묶인 채로 3년을 사시다 갔습니다. 의사소통 거의 안 됐습니다. 그런 3년이 그 폐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예측되어진 게 6개월 정도였거든요. 그 6개월과 거의 죽은 듯한 3년, 우리한테는 과연 어떤 선택이 있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중환자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 일반 정말 중환자인데 살아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분인데 이런 집중 치료를 통해서 환자를 고칠 수 있다면 선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중환자실이라는 것은 대단히 좀 잔혹하다 할까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PICS라고 그 중환자 치료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겪고 나서 그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혹독한 고통을 받는 게 예를 들면 처음에 숨을 차가 호흡이 잘 안 되면 삭관을 하겠죠. 삭관이라는 고통은 대단히 힘들답니다. 이거를 한 경우에서 실제 우리가 가래가 목에 탁 껴도 힘든데 관이 하나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해서 무심결에 이걸 떼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팔을 결박합니다. 양쪽 다. 팔이 결박된 상태에서 소변을 잘 조절 못하면 요도관을 심습니다. 요도관을 심은 상태에서 우리가 신호를 줄 수 있을까요? 소리를 지른다든지 옆에 있는 환자한테 불편을 주면 수면을 취하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수면이 깬다면 내가 통증 치료가 안 된다면 어떤 고통이 오겠냐는 거죠. 누워서 배변하고 그것도 우리가 환자 46명당 중환자실 의사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또 환자 평균 5명당 간호사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적절할 때 이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고통을 통해서 만약에 성공해서 살아나올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뻔하게 눈에 보이는 게 연장에 불과한, 근데 그것도 고통을 담보한 연장이라고 했을 때 과연 선택하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호자 서명란에 사인을 하게 되고 그 사인은 곧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한테 마지막 고통을 안긴다는 거죠. 그런 트라우마 같은 고통이 될 만한 고통을 40일, 50일, 60일
이렇게 남긴다는 거죠. 막상 의사 어떤 분은 40일 이상이 되면 자가 호흡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폐가 섬유화돼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내려와서는 평생 인공호흡에 의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걸 의사분들이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왜? 의사분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원망을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의식들이 현세 중심에 참 많이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불교 문화도 오래돼 있고 또 최근에는 기독교 문화도 오래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생관, 죽음관을 다투는 곳은 가장 큰 것은 유교입니다. 유교는 재래의식 자체가 32개의 재래의식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을 부정하는 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임종을 했을 때 옛날 그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복 이렇게 외치거든요. 돌아올 복자. 혼이여 돌아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32개의 절차 다 마지막에 오는 게 반혼이라고요. 혼을 돌려서 다시 댁으로 모셔오는,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보내는 것 자체가 불효인 게, 유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내세관이 없다는 게 항구적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가 영혼이 영가가 다시 내세를 맞이하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여기서 일종의 절벽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자님의 어떤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제자분이 물어보니까 내가 현세도 모르는데 내세를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니? 내가 알기로는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혼백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겠니? 이거는 우리가 마치 연기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내세관이 없는 관계로 끊임없이 육체 또는 육체를 통한 자손의 번창, 이 자기가 영구성을 지탱하는 하나의 초점으로 보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풍수란 게 있죠. 음택풍수, 특히 돌아가신 분의 묘자리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복을 발복시킨다, 복을 키운다는 이런 것까지 이어져 있는 게 육신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화장이 아닌 매장을 하고 매장되어 있는 그 돌아가신 육신이 살아있는 자손들에게까지 좋은 영향 또는 나쁜 영향을 준다 할 만큼 육신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서는 똥밭에서 굴러도 이성이 좋다? 는 이야기로 될 만큼 이 생에 대한 집착을 많이 시킨다는 거죠. 이것은 나아가서 우리가 효라는 입장에서 부모님을 잃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 되게 되는, 그래서 3년 동안 죄인으로서 상을 지켜야 하는 그런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된 도리로서 호스피스란 곳은 마치 생명을 중단시키는 고려정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이 말 자체를 가족회의에서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그 결과는 뭐냐면 그 끔찍한 중환자실 또는 중환자실에 준하는 마지막 시간들을 맞이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의 미련과 또 우리 마음속에 고정된 생각들, 불교에서 본다면 무명이라고 하죠. 좀 뭐랄까요, 어리석음이 많은 고통을 준다고. 특히 삼독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어리석음이 하나의 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성이 부모로 하여금 고통을 준다. 우리의 가족한테 고통을 준다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모름, 무명이 이런 지점까지 도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 우리 각성을 해봐야 될 지점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다르게 항암제, 항생제, 임종전, 2주 전까지도 아주 강한 치료를 하는데 불구하고 또 인색한 게 하나가 있는데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1인당.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인당 685ml의 몰핀을 쓴다면
우리는 55 정도밖에 안 쓴다는 게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우리가 통증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고통을 0에서부터 10까지 WHO에서 나눴는데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아기들을 낳고 출산하는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0에서 10까지라고 한다면 상고를 어느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7. 많이 경험에 의한 대단히 정확하게 7이라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7 정도를 할 때 우리는 평소에 욕을 안 하시는 분조차도 욕을 하시면서 통증을 호소하는데 암의 통증이 강화됐을 때는 9까지 간답니다. 저도 참 잔인하게 췌장암부터 몇 가지 암은 대단히 통증이 많고 어떤 암들은 되게 둔하게 온다는데요. 그 췌장암 걸린 환자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통증이 되게 강할 때는 어떤 느낌입니까? 뺨을 안 맞은 게 다행이죠. 사실은 그런 질문한 게 저도 생각해봐도. 근데 이분이 표현하는 게 우리가 몸이 많이 저릴 때 있지 않습니까? 찔찔하죠, 그죠? 건드리기만 해도. 근데 온몸이 저린데 저린 상태인데 누군가 방문을 착 넣는데 바람이 살짝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저린 상태에 칼을 탁 긋는 것 같아요. 몸에 바람이. 왜 그걸 다시 알게 됐냐면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는지 여름날에도 문을 닫아놨고 창문을 제발 좀 살살 열으라고 소리를 지른 것도 들었고 했는데 그 칼로 몸을 샥 핥히는 듯한 고통이래요. 그게 2시간 갈 때도 있고 3시간 갈 때도 있다 하거든요. 그게 우리는 단순한 소염 진통제로는 안 듣습니다. 그게 의사분들 중에서는 몰핀, 마약성 진통제를 신의 선물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통증을 잡는다는 거죠. 그에 불구하고 이 마약성 진통제가 때로는 생명을 단축하게도 본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통계로 나와 있는지 전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또 다르게는 살리겠다는 입장에서는 그걸 또 안 쓰는 부분이라는 거죠. 중환자실에서 열심히 살리는 목적을 하지 마약성 진통제를 정말 강하게. 왜냐하면 앰플 하나를 맞아서 효과가 있었는데 이 앰플이 한 달이 지났을 때도 그대로 지속되면 좋겠지만 마약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달 후에는 18개를 맞아야 됩니다. 같은 게. 그런데 처음에 하나 가지고 통증이 있는 분들이 안 잡힌다 하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에 갔을 때 어떤 분은 그 하루 평균 150개 앰플을 맞는 분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취해서 누워 계시냐고요? 아니요. 일상생활을 아주 즐겁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통증이란 것을 줄여서 그냥 눕혀놓으려고 아니면 마비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통증을 낮춰서 평상시대로, 아마 죽음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평상시대로 당신의 마무리를 하게끔 유도하는 곳이 호스피스란 곳이죠. 그래서 삶의 방향도 틀리지만 의료적인 접근도 틀립니다. 제가 호스피스에 막상 도착해서 프로세스를 충분히 봤을 때 여러분이 환자로 막상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하는 곳이 있더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편안하게 많이 재워드릴까요? 아니면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실래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칵테일을, 수면제라든지 진통제를 적절하게 칵테일해서 이분의 삶의 조건에 맞게끔 맞춰주거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6분에 1명밖에 전문의가 없다면 여기서는 완화 의료라고 우리 쪽에서는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완화란 게 통증 완화를 말하거든요. 통증 완화하는 의사분이 10명 또는 15명에 한 분씩 붙어서 계속 통증을 체크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평상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맞춰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을 맞이한 환자분들은 어떠냐고요? 천차만별이죠. 예를 들면 호스피스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 만에도 가고 2달, 3달 동안 계시기도 합니다. 그게 입원을 하실 때 절차를 한다고 이렇게 가보면 보통 2인 1실이나 뭐 1인 1실도 있는데 방이 작죠.
마지막 뭐랄까요, 정거장이에요. 여기인데 짐을 이삿짐처럼 싸오신 분도 봤습니다. 이 좁은 옆에 보관함, 의자, 또 보호자, 침대, 보호자 작은 간이 침대 두 군데 공간밖에 없는데 이곳을 꽉 채우는 그런 뭐랄까요, 어떤 불안이나 또는 당신의 습성이겠죠. 그걸 보면 옆집까지 불편함을 줄 만큼 뭔가 집착이나 이게 대단히 많은 걸 그 가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때로는 어떤 분은 옆에 그냥 통원 치료하고 잠시 온 것처럼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와서 그냥 위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끔 이런 삶의 태도를 갖춘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그 식도암이로까지 전이가 된 지가 오래돼서 2달 정도 되고 나서 오셨는데 이렇게 못 드시죠. 관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는데 이분하고 함께 있는 그 병실을 쓰는 환자분이 일주일마다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리모컨을 잡고 TV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케이블 채널에 모든 걸 다 돌려서 끊임없이 요리 먹방 프로그램만 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이 연세가 70 중반이었습니다. 또 한편은 저한테 제가 좀 잔인한 이야기를 드리면 사람의 욕구 중에서 먹는 것만큼 강한 욕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잔인한 냉정한 입장에서 봤을 때 70이 넘으셨고 했다면 충분히 당신도 맛있는 거 많이 드셨을 건데 인종하는 그 순간까지 리모컨을 들고 먹는 욕구에 끄달려서 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쓸 때 그런 말을 서두했었는데요. 사람들은 살아온 대로 돌아가시는구나. 아무리 호스피스라는 화해, 정리의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누가 잠깐 들어왔을 때 인사나 하고 또 당신의 욕구인 식욕을 계속 추구하시다가 힘이 달려서 이제 멈추시게 되는 그런 분들도 봤다는 거죠. 이렇게 식당 차가 들어왔습니다. 카트가 들어왔는데 누가 조절을 못 하셨다. 그렇게 하면 그때 말기에 대단히 신경이 날카로워지시죠. 그러면 환자 베드 앞에 있는 커튼을 소리 나게 쫙 쳐버립니다. 그럼 옆에서 또 커튼을 쫙 치고 쫙 치는데 이거는 마치 뺨을 때린 듯한 그런, 환자분은 어쩔 줄 몰라 하죠.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 대부분 다 조절이 어렵습니다. 근데 참 운없게 식사 겨우 식욕이 좀 들어와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실례했다 이거죠. 그런 잔인한 상황에서 한 번은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몰핀을 거의 안 맞겠다고 하셔갖고 패치만 계속 붙이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들어온 뒤로 좀 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저도 우연찮게 목도를 하게 됐는데 환자분이 실례를 하니까 마침 간병인이 식사 시간이라 안 계시는데 그걸 당신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서 당신 80이 넘었는데 시원하겠다고 구수하네 이러면서 막 말을 붙여갖고 이 무한한 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옆에서 커튼을 못 닫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나중에는 밥을 다 같이 모여서 드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누워서, 어떤 분은 앉아서 한쪽에 모아갖고, 그러니까 한 분의 온기가 그 병실의 모든 분들한테 선물처럼 오는 걸 봤거든요. 이 또한 살아온 대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 호스피스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는 죽음과 동시에 이별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이별이라는 게 중환자실에서도 이별하고 호스피스에서도 이별합니다. 근데 이별의 성격이 틀리거든요. 제가 겪었던 중환자실의 이별은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죠. 갑작스럽게 달려가 보면 이미 인공호흡을 거쳤든지 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호도 없이 그냥 절벽처럼 임종을 맞이하죠. 그전에는 그러면 중환자실에서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만남으로 우리의 둘의 30년의 관계가 정리돼 버렸고요. 그런 중환자실의 만남이 있는데 반해서, 이별이 있는데 반해서 호스피스에서는 연착륙을 합니다. 천천히. 이 연착륙하면서 오늘 말 못한 거를 내일 하고, 내일 못한 걸 또 다음 날 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옆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뭐 여기는 사목으로 계시는 종교인들께서 유도를 하셔갖고 결국은 서로 화해 상생하게끔 유도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손이라도 잡고 어떤 앙금들도 가능하면 풀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이별이 아니란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 이후에는 한으로 남고요. 이쪽에는 슬픔이죠. 애잔한 슬픔. 다 같은 이별을 하더라도 그럴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런 기회를 잘 누린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의사가 아닌데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게, 이런 기회를 스스로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막상은 이런 마음을 품고 오늘 이런 강의를 들으셨고 갔는데 아플 때 말이죠. 아프면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마음도 따라 아프거든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심신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미약해졌다고요. 그렇게 됐는데 옆에 있는 보호자 아니면 자식이 손을 잡고 나도 힘든데 이렇게 버티는데 엄마 아빠가 좀 버텨줘야지, 이런 이야기 한마디에 그래 버텨볼까, 의사도 한번 해보자는데, 희망을 가져보자는데, 이 희망이 있다면 하시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런데 3개월, 6개월 이 시간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정리를 놓친다는 거는 참 인생에서 큰 걸 놓치는 것 같거든요. 잘 살아오셨는데 그 마지막이 어떤지 모르겠어. 마지막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한이 맺히는 그런 이별을 한다는 거는 어리석은 것 같죠. 제가 조금 진지하게 말씀드려서 좀 너무 집중이 조금 풀어드리는 차원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호스피스에 계신다고 모든 분들이 그런 장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보다 한 10살 정도밖에 안 많은 가장이신데, 여기에는 이제 따님도 2분 있고 아직 출가 안 하셨는데 그 아내분하고 3분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환자분 옆에 계시지 않고 늘 복도에 계신 거예요. 사이가 안 좋으신가 보다 정도를 했는데, 한 번은 하소연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분이 그 통장을 들고 또는 비밀번호를 들고 안 가르쳐 주신대요. 원무과에 뭘 접수를 하려 하더라도 내가 텔레뱅킹으로 할게 해서 당신을 보고. 그런데 점점점 그 시간은 오고 있습니다. 당신께 슬쩍 지나가면서 좀 그런 이야기 말고 더 중요한 이야기 좀 나누시고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당신의 권위, 보살핌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유언이 비밀번호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나의 유언은 3333 이렇게 하시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는 그런 마지막 임종을 보는 건 참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몰랐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포물선처럼 점점 임종에 가까워질 거라 생각하지만, 계단식으로 이렇게 어떤 순환기가 안 되면, 소화기가 안 되면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떨어졌을 때는 이미 선방증세라고 정상적인 대화나 의식이 없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3333 고사하고 아프다는 비밀밖에 못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분은 비밀번호를 못 가르쳐 주고 돌아가셨고, 3개월 후에 사망 절차란 게 있더라고요. 그거가 3개월이나 걸렸는데, 그 이후에 외상값으로 남아버린 그 병원비를 수납하러 오셨다가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히 부끄러워하면서.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호스피스 환자분들만 이 침대 밑에 시한폭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한테 다 그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보인 모습이 우리 주변에 나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후와 이전과 이후로 많이 나누게 됐는데요. 제일 크게는 계획을 길게 세우지 않게 됐습니다. 계획이 은퇴위원회는 뭘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차기 위안이 크더라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거는 그때 다 하려고 하죠. 그때 가서 수행을 하니, 그때 가서 보시를 하니,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좀 그렇지 않는 삶을 좀 보완해주고 좀 변명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조금 줄여서 한 5년, 3년으로 했을 때, 5년까지 나한테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 5년을 만약에 다 끝났다면 다시 5년을 받을 때, 좋은 부록이나 선물이라면, 그 5년 안에 내 삶의 의미나 가치들을 좀 집약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를 좀 둬서. 그게 제 인생에서 좀 호스피스 전후에 큰 변화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게 가장 훌륭한가? 그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죽음 했을 때 익숙한 환경, 사실은 불행하게도 우리 임종하는 분들이 그 현재 2017년 기준으로 본다면 14%만 자택에서 그런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옛날로 치면 객사라고 하는 76%가 병원에서 가시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저는 어떻게 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처럼 산업사회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하는 차원에서 계신다고 할 때 이 하루 종일 케어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익숙한 환경이라고 할 때 아주 낯선 환경, 특히 중환자실처럼, 중환자실의 표현을 가장 크게 하는 게 고립과 공포라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누군가 소통하고 누군가 손잡고 있을 수 없고, 면회라고 하면 길면 하루 30분, 짧으면 10분밖에 없는 그런 나 혼자 완전히 고립된 공간에 또 공포, 죽음의 공포,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 없이 계속 뭐라 하면 주사만 주는 이런 거에 비해서 호스피스라는 것은 일단 그 익숙함을 유발할 수가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존엄, 존경을 유지한 채라는 항목이 있다면, 앞에 제가 표현한 게 잔인하게는 실험실의 동물 같았다. 그런데 호스피스에서는 최대한 당신께서 살아온 방식을 존중해주는, 그리고 가족들과 이 마지막에 집약된 시간들이 가족들로 하여금도 대단히 존중감을 표현하게 하거든요. 아무리 평소에 그 뭐랄까요, 좀 훌륭한 가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그 최대한의 존경을 표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 친지, 그리고 익숙한 환경의 일환이겠지만 가족, 친구, 친지와 함께 이 부분은 참 뭐랄까요, 어떤 분이 그 호스피스가 다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이벤트를 허용하는 곳이 참 많은데, 아예 마치 환갑잔치처럼 마지막을 잔치를 벌이신 분도 있습니다. 직접 막걸리 드시고 당신이 아는 분들을 살아서 장례식을 하겠다는 식으로 다 부르다가 누구 부르고 한마디 해라, 이거 촬영해라 이렇게 하고 다 한번 멋지게 불러서 고맙다,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멋져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별로. 뭐 거기서 뭘 드시겠습니까? 그냥 간단한 다과를 했는데, 그때 불러주는 친구들, 또 오는 친구들도 너무 기쁜 거죠. 있는 상태에서 또 고맙다는 표현들을, 사랑했다는 표현들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또 마지막으로 고통 없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그렇게 많은 중환자실을 비롯한 병원에서의 투쟁이라면,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든 당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존중을 하면서 좀 잠을 많이 자고 싶어, 아니 나는 좀 깨어서 힘들어도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낼래에 맞춰서 고통을 최소화시켜준다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막연한 6개월, 4개월, 5개월
그 길이, 시간의 길이를 선택하실 건지 아니면 시간의 가치를 선택할 건지, 내가 그게 5분의 1을 줄은 한 달이라 하더라도 뭐 당연히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뭐 최대치를 갖다 50%까지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까지도 안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삶의 질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의 선택과 또 삶이란 게 없는 생존 투쟁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이 선택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어떤 선택인지 아시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단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게 사전연명의향서라는 게 있죠. 정확한 구절은 이 자막으로 나오겠습니다. 그거를 치면 가까운 병원에서 사전 의료 의향서를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있으면 제가 잠시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뭐 저의 뜻에 반하게 중환자실에 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다면 때로는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전가족의 동의, 또는 전가족이라는 중에서는 손자까지도 성년일 때 받아야 되는, 외국에 나와 있으면, 또는 이 동의가 한 명이라도 안 되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작은 선택 하나가 뒤에까지, 마지막까지 당신 스스로를 주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데, 이 지금 하나의 선택이 안 되었을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죠.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어떤 죄인보다 큰 고통을 겪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깨어서 우리의 살아온 삶을 존중하듯이 마지막까지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또는 나의 가족의 삶을 주체적이면서 동시에 아름답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선택을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쌓아놓은 게 더 많은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인지, 그거는 지금 보면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삶에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나는 밀도 있게 정말 베풀면서 잘 살았어. 그렇게 된다면 내세를 보장을 꼭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남들보다는 최소한 떳떳하게, 강하게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겠죠.